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11장 2절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자원 배분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지출을 합니다.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 볼 건데요. 경제적 효과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자원 배분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공평성에 해당하는 소득 분배 측면에서 볼 거예요. 자, 먼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볼 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민간 부분에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민간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겠죠. 그 측면을 볼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볼 건데,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 효과. 네,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또 하나는 이전 지출의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전 지출의 효과.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재화, 서비스의 지출 효과 먼저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정부 지출은 크게 봐서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부분과 민간에 대한 이전 지출은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야. 약간 보조금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요.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서비스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게 국방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경찰 서비스라든가 요것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보건 서비스도 있습니다. 등등등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정부가 일정량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민간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활동을 위축시켜요. 민간을 위축시킨다.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수평축은 Z라 해서 이게 이제 정부 부문의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수직축에는 X라 해서 민간 부문의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과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해서 경제 원론에서 우리 배우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R점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R점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정부 부분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면 민간 부분의 생산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S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R에서 S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는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거지만 정부 부분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민간 부분의 생산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생산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T점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안쪽으로 가게 되면 정부 부문의 생산의 증가가 민간을 더 많이 위축시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T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 경우는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이와 같이 정부 부문의 생산 증가는 당연히 민간 부분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감소를 가져올 것인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정부 부분이 증가했는데 민간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는
요만큼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감소할 수도 있네요. 특히 비효율성이 심해질수록 더 많이 감소하고 위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민간 부분의 감소폭은 비효율적일수록 더 많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위축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면, 효율성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326페이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부 부문의 생산의 증가로 민간 부문의 생산이 줄어든다 해서 모든 상품의 생산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민간이 위축된다 했는데 이게 정부가 생산하는 거랑 대체 관계인지, 대체 관계가 클수록 위축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완 관계인지, 보완 관계일수록 오히려 정부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민간은 오히려 혜택, 같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거기까지 봐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자, 두 번째로 이전 지출의 효과를 봅시다. 이전 지출은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 대가 없이, 경작에서는 당연히 대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경우는 대가 없이. 그래서 소득보조라든가, 소득보조, 아니면 국민연금 지급 이런 거요. 국민연금 지급 대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정 부분 소득보조, 국민연금 지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보조 요것만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보조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밑에 보면 소득보조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무조건 보조해준다 이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무조건부 보조 방식. 그럼 다른 보조 방식도 있습니까? 예. 우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게 있죠. 이거는 가격 보조입니다. 가격 보조. 이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미시랑 원론에서 배우셨겠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 할인해주면 그만큼 가격이 싸져서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30페이지가 보시면 현물 보조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식품을 현물 보조해 주는 거 말고 주택이라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조건이 붙은 특수한 현물 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같이 비교해서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다시 앞으로 가서 소득 보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소득 보조를 럼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이 소득 보조에는 아무런 조건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식품이 있고요. 우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는 나머지 기타 비식품, 복합제죠. 그게 이제 식품 이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이에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현금으로, 소득으로 보조해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 상대 가격 변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지원해 주게 되면은 거기 100만 원이 원래 있었는데 3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각각 식품과 복합제가 10,000원이라 그러면 30개만큼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이 증가의 크기는 이 수직거리로 측정할 수 있고요. 수평거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수직거리로 측정하게 되면 복합제야. 그래서 Y제로 할게요. Y제로 측정한 보조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평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요 길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X제를 내가 이만큼 더 사게 됐다 해서 이 경우는 X제로 측정한 보조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가격 비율, 상대 가격의 예산선 기울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경우는?
그치?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가 없으니까 대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건데 대체 효과 때문에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눠지잖아. 근데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소득 효과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격 보조는 여러분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 식품이 있고 비식품, 복합재라고 쓸게요. 우리는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보조의 효과 프라이스 서브시디 가게 되면 328페이지 가격을 3분의 1로 가격을 보조해 주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죠. 기울기가 변하는 거 아시죠?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뭐냐면 보조의 크기를 똑같이 했을 때 효용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 예, 효용 측면에서 이만큼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해서요. 효용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소득 보조일 때는 이 안에 동그라미가 똑같지. 보조의 혜택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보조 혜택이 없고 빨간 색깔이 보조의 혜택이야. 보조의 혜택은 X제를 많이 살수록 보조의 혜택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보조 같은 경우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의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X제 보조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가 증가 시 보조의 혜택은 어떻게 된다? 보조의 혜택이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겠죠? 보조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후생 측면에서는 좋지 않아요. 후생 측면에서는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이 생겨서 소득 보조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혜택이 커지는 거니까 X 소비를 촉진한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329페이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에 보조금의 크기를 수평거리, 수직거리로 측정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와 같이 가격 보조를 해주는 경우와 똑같은 크기의 효용을 달성해주는 소득 보조로 바꿨을 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금액이 덜 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어떤 정책이 갖는 비효율성을 찾았습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여기선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없어요. 근데 가격 보조일 때는 대체 효과가 존재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그런데 식품의 소비량만 비교해 놓고 본다면 가격 보조 하에서 선택된 G가 의미하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목표가 국민의 식품 소비 증대에 있다면 이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가격 보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수한 어떤 조건이 붙은 현물 보조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물 보조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죠. 뭐냐면 X축에 나와 있는 걸 보조한다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로는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만 증가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현물 보조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 보조랑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삼각형 면적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일반적인 현물 보조가 됩니다. 근데 그냥 현물 보조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 특수한 현물 보조. 그러니까 특수한 조건이 붙은 현물 보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집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있어. 수평축이 주택이야. 밑에 그림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모두 10평을 다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여기 20평의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10평 늘려주면 저것처럼 될 거야.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다 증가하는 거죠. 옆으로 증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게 뭐냐면 10평의 어떤 집을 제공하게 되는데 10평보다 큰 집을 산다 그러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10평까지만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 혜택은 사라져. 10평까지. 10평까지만 이렇게 혜택이 가고 여기 10이라고 할까? 여기 20이라 할게. 그 2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혜택을 보려면 10평짜리 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예산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고 거기 2점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요. 굉장히 가팔라서 저는요. 아니 돈이 있으면 먹고 입는 것보다는 평안한 집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 넓은 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될 거야. 이때는 혜택을 받지 않겠지.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근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I라는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게요. 근데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20평을 포기하고 10평을 정부한테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T점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효용이 당연히 더 높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10평이라는 집 혜택을 받으려면 10평보다 큰 집에 살고 있는 거에서 더해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야,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거면 되는 거지. 10평이면 그래도 잠만 잘 수 있고 남는 돈 가지고 오히려 맛있는 거 먹고 옷을 좋은 거 입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앞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는 현물 보조가 지급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예산서는 이 하얀 색깔입니다. 책에 보면 RS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이만큼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10평 넘어가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집이 없으면 10평. 만약에 1평짜리 집을 살고 있으면 9평. 2평짜리 집을 살고 있으면 8평 이런 집을 평수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조 대상의 크기보다 여섯 번째 줄 보실까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보조 크기보다 더 큰 보조의 크기보다 더 큰 주택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아파트나 집에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포기해야 됩니다. 큰 집 주택인 경우 여기는 혜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포기하면서까지 그럼 집이 조그만 집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더 효용이 낮다.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산 집합은 커지지만 이렇게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주택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33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런 게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줄,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려면 무료로 제공 혜택 받는 거 포기해야 된다라는 조건,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합에 나와 있는 형태가 이렇게 굴절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 보조하는 거랑 가격 보조하는 거랑 가격 보조, 소득 보조의 효율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왜곡이 있냐 없냐, 그리고 특수한
조건이 붙은 일반적인 현물 보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요, 소득 분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